서연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남편 박도준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그녀의 부른 배를 찍은 사진을 발견한 그날 밤, 엄마는 내게 딱 그 한마디만 했다. 4년, 꼬박 4년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시어머니의 내도 못 낳는 년, 당장 짐 싸서 나가, 라는 저주를 견디고 남편의 점점 더 차가워지는 무관심을 참아냈다. 그들 가족은 나를 공짜 파출부이자 애 낳는 기계로 취급했지만 그 기계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엄마가 내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우리 엄마야말로 가장 치밀한 현실의 저격수였다는 것을. 도준아, 내 멋진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았니? 천만에. 진짜 쇼는 지금부터니까? 내 이름은 한서연, 32살. 경기도 일산의 빽빽한 아파트 숲속에서 나는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 남편, 박도준. 34살 광화문에 있는 넥스트 솔루션이라는 IT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팀장이다. 이웃과 친구들 눈에 그는 잘생기고 능력 있으며 아내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그가 독일제 세단을 몰고 집에 돌아올 때 내게 줄 케이크 상자를 손에 들고 나타나면 어김없이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서연 씨는 정말 복 받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자잘하게 아파왔다. 복. 그 케이크의 맛이 내 입안의 쓴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모른다. 결혼 5년. 첫 1년은 우리도 다른 신혼부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가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을 때 부모님이 내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주신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의 회사 빚을 메워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를 통과해 내 뒤에 텔레비전, 벽 혹은 그 지긋지긋한 휴대폰을 봤다. 나는 그의 집안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아침 6시, 그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였다. 그의 셔츠는 한 점의 구김도 없이 다려 색깔별로 옷장에 걸어두었고 그의 비싼 구두는 매일같이 사람이 비칠 정도로 닦아놓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임무를 완수하듯 내 뺨에 건성으로 입맞추는 대신 진심으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다녀올게. 그는 언제나 그렇게 한치의 미련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면 이 집은 온전히 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아직 미혼인 시동생 박도우가 우리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공동 명의로 대출받아 산 이 넓은 아파트로 이사오자 그들은 돌봐주기 편하다는 명목으로 당연하다는 듯 따라 들어왔다. 국이 짜잖아. 날 소금에 절여 죽일 셈이야? 청소는 어떻게 한 거야? 구석에 머리카락 있잖아. 눈은 뒀다 뭐해? 옆집 며느리는 둘째도 낳았다는데 우리 집 저건 알 하나 낳을 줄을 몰라.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의 저주는 나의 일상 배경음악이었다. 그녀는 감독관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내가 TV를 보면 전기세 아깝다고 했고 새 옷을 사면 가정주제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냐고 타박했다. 내 인생은 부엌과 거실, 고작 몇십 평 남짓한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시동생 박도우는 더한 악몽이었다.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매일 소파에 누워 게임만 했다. 형수, 라면 하나 끓여봐. 계란 2개 넣고. 형수, 내 옷은? 아직 세탁 안 했어? 그는 내가 형수가 아니라 돈 주고 고용한 가정부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나를 부려먹었다. 깊은 밤 도준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억울함을 토로하려 하면 그는 늘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서연아, 제발 좀 어른스러워질 수 없어.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우리 엄마 원래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은 안 그런 거 알잖아. 그냥 좀 참아. 나를 위해서 안 되겠어? 나 회사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시끄러워야겠어?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였다. 나는 그를 위해 내 일을 포기했고, 내 친구들을 포기했고, 내 인생을 포기한 채 그를 중심으로 맴도는 팽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더 참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그의 세상에서 그저 철없는 투정일 뿐이었다.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결혼 4주년 기념일 밤에 찾아왔다. 도주는 잔뜩 취해서 돌아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가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세컨드 폰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사진첩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젊고 예쁜 여자가 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한강의 야경,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다. 그들은 커플룩을 입고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사진 날짜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쥘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을 보았다. 여자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행복하게 부푼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박도준이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총애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출산 예정일, 다음 달. 그 여자, 얼굴을 알아봤다. 그의 회사에 새로 온 인턴, 이날이었다. 도준이 언젠가 밥상에서 똑똑하고 잠재력이 큰 친구라고 칭찬한 적이 있었다. 그 잠재력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굉음만이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나는 유령처럼 차 키를 집어들고 그 길로 친정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박도준을 인간 쓰레기라고 욕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우리 엄마는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엄마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이상할 만큼 냉정했다. 휴대폰 사진이랑 기록 다 지웠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내가 본 기록 전부 삭제해. 그리고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집으로 돌아가. 엄마,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해. 그 인간이 날 배신했어. 다른 여자가 있고 애까지 가졌다고. 이혼할 거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단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 차가운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연아, 울고불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이야. 이혼. 그렇게 쉽게 그놈을 놔준다고? 내 청춘과 돈을 바쳐서 무일푼이었던 놈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겨나서 그 세 식구가 내가 피땀 흘려 가꾼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둘 거야? 복수는 우는 게 아니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렸다가 내 모든 것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찾아오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엄마의 평온하지만 단호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둘 수는 없다.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을에 눈을 흘겼다. 어이구, 돌아올 줄은 아네? 친정에서 눌러 살 줄 알았더니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녀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깐 다녀왔어요. 아침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복죽 끓여드릴까요? 나의 뜻밖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물론 도준까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를 향해 진짜 현모양처처럼 웃어 보였다. 여보,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셔서 속 쓰리죠? 내가 해장국 끓여놨어요. 얼른 따뜻할 때 마셔요.
박도준의 눈에 서렸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도감이 채웠다. 그는 아마 내가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긴내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나의 순종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완벽한 가면을 쓴 아내? 나는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더 살뜰해졌다. 그가 퇴근할 때면 슬리퍼를 준비해 두었고 그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비싼 영양제를 사다 드리기까지 했다. 나의 철든 행동의 집안 분위기는 전례 없이 화목해졌다. 시어머니의 트집이 줄었고 시동생이 나를 부려먹는 횟수도 줄었다. 도주는 식사 후에 드물게 서연아, 당신 요즘 정말 좋다라고 칭찬까지 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깊이 잠든 후 내가 유령처럼 일어나 그의 세상에서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수업이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넷에서 성냥감만 한 소형 녹음기를 사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를 회사에 데려다주는 길에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핑계를 대고 그의 좌석 밑을 살피는 척하며 운전석 아래에 녹음기를 붙였다. 그곳은 은밀했고 그에게서 가장 가까웠다. 이후 매일매일이 내게는 고문이었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였다가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 헤드폰을 끼고 어둠 속에서 나를 능지처참하는 것 같은 대화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자기야, 그 여자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나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날 수는 없잖아. 이나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베이비. 박도준의 다정한 위로였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돼. 승진해서 자리 잡으면 바로 결판을 낼게요. 그 성격에 크게 난리치지도 못해. 그때 가서 위자료 좀 쥐어주고 내보내면 그만이야. 그래도 기다리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어떻게? 날 받아주실까? 걱정 마. 우리 엄마 손주 보는 게 소원이야. 내가 아들만 낳아봐. 아주 조상님 모시듯 할걸. 한서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우리 박씨 집안에 있을 자격이 애초에 없었어. 헤드폰 너머로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거였구나.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가치 없는 출산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재정적 증거였다. 나는 가계 지출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신용카드의 가족카드와 청구 내역서를 손에 넣었다. 거기에는 그의 죄악의 궤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기도 최고급 주상복합인 더 팰리스 7의 월세, 매달 500만 원.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이나리에게 사준 가방, 강남 고급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산수입 유아용 침대, 모든 내역이 칼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이 청구서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나는 그 고급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와 호수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엄마는 예전 제자를 통해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40대에 똑 부러지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초벌로 정리한 증거들을 훑어본 후 냉정하게 안경을 고쳐 썼다. 박서연 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엔 부족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그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그에게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서입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가 박도준 씨의 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보고서가 법정에서 그리고 여론전에서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이 단계를 실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도준의 DNA 샘플과 그 신생아의 샘플이 필요했다. 도준의 머리카락은 그가 잠들었을 때 모낭까지 붙어 있도록 조심스럽게 몇 가닥 잘라냈다. 하지만 아이의 것은 내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난제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연아, 기다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이 가장 방심할 때까지. 나는 내 역할을 계속 연기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 무렵 도준의 기분은 날로 좋아졌다. 이나리의 출산이 임박했고 그가 책임진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는 바로 나였다. 그에게 무시당하고 경력이 단절된 아내인 내가 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흘 밤을 새워가며 대학 시절 가장 자신 있었던 프로그래밍 지식으로 기본 틀을 잡아준 것이었다. 그는 그때 나를 끌어안고 흥분해서 말했다. 서연아, 당신은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지금 생각하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도준은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알았다. 이나리가 아이를 낳은 것이다. 나는 김 변호사가 추천해준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그 고급 산부인과 앞에서 24시간 잠복하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타겟 박도준과 이나리, 신생아 안고 퇴원. 더 팰리스 7 아파트로 귀가 완료. 기회가 왔다. 나는 엄마의 지시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도준 씨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특산품으로 간장게장을 사왔대요. 아주 신선하다고 어머니랑 도우드식에 좀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무척 기뻐했다. 나는 정성껏 포장한 간장게장을 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아파트 건물로 들어섰다. 나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1층 쓰레기 처리장에서 기다렸다. 산후도우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올 것이었다. 도우미 복장을 한 사람이 아기 전용 쓰레기 봉투를 한가득 들고 내려왔을 때 나는 무심코 지나가는 척하다가 발을 헛디뎌 손에 든 게장 상자를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다. 붉은 국물이 그녀의 옷에 잔뜩 튀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휴지를 꺼내 닦아주었다. 그녀가 허둥대며 옷을 정리하는 사이 나는 재빨리 열려있던 쓰레기 봉투 안에서 사용한 아기 기저귀 하나를 빼내 내 가방에 쑤셔 넣었다. 거기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저귀와 도준의 머리카락 샘플을 함께 증거물 봉투에 넣고 탐정에게 건넸다.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 달 후 박도준의 인생은 정점을 찍었다. 그는 내가 기초를 닦아준 프로젝트 덕분에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넥스트 솔루션의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회사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시내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승진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회사의 모든 임원, 동료, 심지어 도준의 모든 친척까지 초대되었다. 나는 품위 있는 샤넬 투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미소 지으며 그의 곁에 서서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았다. 나의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 가득 화색이 돌아 만나는 친척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자랑하기 바빴다. 인파 속 한쪽 구석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나리. 그녀는 오늘 유난히 아름답게 꾸미고 프로젝트 팀원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때때로 도준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사랑과 소유욕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마도 곧 내 자리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새로운 본부장 박도준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는 눈부시게 빛났고 낯설어 보였다. 저를 믿어주신 회사와 함께 노력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의례적인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진짜라고 착각할 만큼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하고 돌봐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어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광의 절반 이상은 제 아내의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다.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질투와 분함이 뒤섞인 이나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도주는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웃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나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객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도준 본부장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남편의 감사 인사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나는 당혹감이 어린 도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 객석을 향해 말했다. 도준 씨의 아내로서 저 역시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또 그의 대를 잇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를 잇게 된 것이라는 말을 나는 유난히 또렷하게 발음했다. 도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미리 약속해둔 현장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간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사진은 박도준과 이나리가 제주도 바닷가에서 진하게 키스하는 모습이었다. 박수 소리와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죽음 같은 정적.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 박도준, 그리고 나 사이를 오갔다. 나는 이나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도준 씨, 이분은 회사 신입 인턴 이나리 씨 맞죠? 참점고 유능하시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스태프에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고 신호했다. 두 번째 PPT. 왼쪽에는 더 팰리스 7 고급 주상복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다. 임차인 박도준. 오른쪽에는 지난 1년간 그가 각종 명품 매장과 유아용품점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서가 있었다. 모든 항목의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총액은 평범한 가정이 들으면 혀를 내두를 만한 숫자였다. 객석에서 찬숨을 들이쉬는 소리와 억누르지 못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도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가 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도준 씨, 정말 자상하기도 하네요. 젊은 후배를 위해 이렇게 좋은 집도 얻어주고 이렇게 많은 물건도 사주고요. 이나리 씨가 회사를 위해 정말 큰 공을 세웠나 봐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회사 대표의 얼굴이 솥뚜껑처럼 새까맣게 변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다음 페이지요. 스크린에 하나의 문서가 나타났다. 붉고 선명한 제목.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 아래에는 3개의 DNA 대조 데이터가 있었고 마지막 결론 줄은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 박도준은 해당 남아의 친부일 확률이 99.9999%로 판단됨. 쾅. 연회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박도준은 온몸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스크린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의 멋진 인생, 그의 빛나는 앞날은 그 순간 저 보고서 한 장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정확히 객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겨냥했다. 나는 마이크를 든 채 크지 않지만 그녀에게 똑똑히 들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애도 못 낳는다고 박씨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고 하셨죠. 자, 이제 손주가 생겼네요. 저기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내 손끝은 의자에 거의 실신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이나리를 향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엄마, 시동생의 처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박도준의 승진 축하 파티는 완벽하게 박씨 집안의 공개 처형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내가 직접 연출한 이 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박도준의 세상은 천지가 개벽했다. 혼외정사로 동료 직원을 임신시키고 사생아까지 낳은 추문이 파티장에서 공개적으로 터지면서 다음날 모든 경제지와 연예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넥스트 솔루션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명의 실추를 이유로 그에게 긴급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그의 커리어는 그날 밤으로 끝이 났다. 그는 미친 야수처럼 집으로 달려와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한서연, 이 독한 년. 왜 그랬어?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는 느긋하게 내 짐을 싸고 있었다.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돈 한 푼 못 버는 기생충 같은 년,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맨몸으로 당장 꺼져. 그가 고함을 치며 내 얼굴에 침을 튀겼다. 나는 역겹다는 듯 얼굴을 닫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박도준, 잊었나 본데 이 아파트 살 때 들어간 계약금에 우리 부모님이 주신 1억 원이 포함돼 있어. 내 사업 망했을 때 내 전세 보증금 빼서 막아준 건 나야. 내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게 누구 때문인데? 법이 너처럼 눈뜬 장님인 줄 알아? 그는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래서 뭐? 돈은 다 내 명의로 돼 있어. 내 주식, 내 예금, 넌 손가락 하나 댈 생각 마. 나는 그를 비웃었다. 한심하다는 듯이. 그래. 그럼 지금 한번 해보시지. 내 명의로 된 자산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는지. 그는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체를 시도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창백해졌다. 은행 앱에는 선명하게 떠 있었다. 고객님의 모든 계좌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를 맨몸으로 내쫓겠다고 소리치실 때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때맞춰 문과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조수와 함께 들어와 서류 한 부를 박도준 앞에 내밀었다. 제 의뢰인인 한서연 씨는 어제부로 박도준 씨의 혼인 공동재산 은닉 및 처분 위험을 사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성공적으로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마쳤습니다. 박도준 씨, 지금부터 당신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펀드, 예금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됩니다. 박도준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는 이것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설계한 전쟁이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 후에 나날 동안 그는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된 그는 하루아침에 하늘을 날던 귀공자에서 무일푼의 낙오자로 전락했다. 이나리는 아이를 안고 찾아와 더 팰리스 7회 다음 달 월세와 비싼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울부짖었다. 박도준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박도준, 승진하면 다 해결된다며. 이 사기꾼아. 내가 내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제 와서 나랑 아들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야? 닥쳐.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그렇게 빨리 애 낳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됐겠어? 한때 꿀이 떨어지던 연인은 이제 돈 때문에 한때 나의 것이었던 것이래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서로를 저주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애초에 나에 대한 배신과 돈에 대한 욕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기반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추악함과 비참함 뿐이었다. 시댁도 완전히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입원했고 큰 위험은 없었지만 입이 돌아가고 말도 어눌해졌다. 친척들은 그들 가족을 전염병처럼 피했고 한때 아첨하던 얼굴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변했다. 시동생 박도우는 돈줄이 끊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더 이상 예전처럼 아나무인으로 굴 수 없게 되었다. 그들 모두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더 이상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 나는 그저 냉정한 관찰자로서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혼 소송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친자 확인서, 녹취록, 소비 내역 등 철벽 같은 증거들 앞에서 박도준은 혼인 파탄의 절대적인 유책 배우자로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혼인 공동재산의 70%를 내 몫으로 판결했다. 여기에는 일산 아파트의 소유권과 그의 명의로 된 주식 및 예금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법원은 그가 내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박도준을 포함한 시댁 식구 모두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를, 그리고 숨막히던 과거를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나는 그 돈으로 제주도, 한때 그가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던 그곳에 작은 바닷가 카페를 열었다. 이곳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이다. 나는 직접 가게 구석구석을 디자인하고 푸른 식물들을 가득 채우고 책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꽂아두었다. 개업날, 날씨는 거짓말처럼 맑았다. 햇살이 쪽빛 바다 위에 쏟아져 부서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무 손님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따라주었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문득 반격을 결심하기 전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아, 여자의 가치는 결혼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더더욱 남자가 주는 건 아니지. 너를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너 자신뿐이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잔을 들어 창밖의 푸른 하늘과 바다를 향해,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고 울다가 마침내 다시 일어선 나 자신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너를 위해 건배. 그리고 나는 웃었다. 그것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한 점의 쓴맛도 한 톨의 위선도 섞이지 않은 제주도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였다. 엔드.